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 반성합니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정부입니다.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살아 숨쉬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습니다. 야당의 폭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108석으로는 다 똘똘 뭉쳐도 버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이 길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니까 저도 서서 하겠습니다. 방송의 문제. 네, 잠깐 우리 이재마 대변인께서 좀 순서만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질문은 모두 받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김태희라고 합니다. 최혜경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아까 야당 협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최혜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씩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히 제가 다 대답할 테니까요. 네. 우리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은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치 우리 집안에 자식이 죽은 것처럼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새삼 슬픔과 위로의 뜻을 정중히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게 이미 여당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게 진행된 결과를 보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여당의 입장입니다. 네, 앞서 장관님은 이제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나온 당대표 후보들 중에 신뢰가 없는 후보들도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니? 저는 다른 후보 또는 의원들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큰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여당이라면 사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늘 부닥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습니다마는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충분한 대화와 서로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거기에서 설득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설득의 예술이고 정치에는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 맡을 당시라든가 인수위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일할 당시에도 당정 간에 또는 대통령과 견해가 다르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아직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을 가지고 숱하게 토론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맡아나간다면 대통령과의 그동안의 경험과 함께 논의를 해봤던 그간의 가정에 비춰서 신뢰가 있고 또 저의 25년의 정치 경험 그리고 한나라당의 가장 쓴소리를 앞장서서 했던 원조 소장파의 중심 인물로서 갈등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소속하고 성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윤지석 기자인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반윤 한동훈, 신윤 원희룡 이렇게 불리는 후보로 보는데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모두 여당이고 친윤이든 반윤이든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지금부터 저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친원팀입니다. 다음 질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희 도민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현명치 못한 처신이었다라는 사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셨고 다른 분야여가지고.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한결의 신민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당대표 되시면 지방선거나 대선에 도전 안 하시는지. 지방선거는 2년 뒤고요. 대선은 3년 뒤인데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을 보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아니라 사실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불만을 우리 당정이 함께 토론하고 함께 변화를 해서 민심을 받드는 국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가 있을 때는 이것을 벌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당은 이 틈을 좁혀서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이 그리고 당과 정이 한 팀이 돼서 국정 과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여당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먼저 해소해야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앞으로의 3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즉 당정 관계가 불안해서 싸우다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불행한 결과가 올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 불안감부터 해소를 해야 국민 불만을 해소하는 당정 단결과 국정의 성공적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은 시작이 반이고 이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에 출마한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뿐입니다. 2년 뒤 3년 뒤의 문제는 그때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냐에 따라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안양 시민 앞쪽 이게 일반경제 홍성윤 기자인데요. 지금 원인 외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국회로 앞으로 당을 이끌실 후보자니까 국회 원구성이 남한 중인데 7개 상임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걸 뚫고 나가시면 해법이 있는 건지 한번 입장 한번. 우리 원내대표 계시니까요. 저 3선 국회의원 해봤고 저쪽 탄핵 이쪽 탄핵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국회 선진화법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 우리 중진 의원들 그리고 패기만만한 우리 초선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밝히기에는 때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셨나요? 네. 서울경제 감독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스스로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한 명은 대한권을 패하고 또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했다고 공약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저도 선거 패배가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입장이어서 정말 더 좋은 결과를 못 낸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 힘이 부족해서 돌덩이를 못 치웠습니다마는 20년 또는 그 이상 한 번도 우리 당 계열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제주도나 인천에 출마해 보시고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셨고 앞쪽에 지금 아까 안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없으시면 그다음에 기회 드릴게요. 네. 경인일보 권순정이라고 합니다.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불만을 감정을 함께 토론하고 변화하는 민심을 갖는 기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불만을 뭐라고 읽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자리에서 그걸 뭐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 이 국민들이 여기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갈지에 대한 경제와 민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특히 당 쪽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권 출범 이후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공정의 가치가 퇴색된 것을 저희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사법적 정의를 조롱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사법적인 정의를 자기들은 피해간다라고 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저 뻔뻔스러운 불공정을 우리가 심판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펜앤마이크 선호윤호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차라리 항명을 해라 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군에 정말 자기의 목숨과 청춘을 바쳐서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그런 절차, 그리고 국민들의 존경, 그리고 희생에 대한 정말 최선의 보상 이런 게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을 중간 과정에서 이 잘못 다룬 점이 있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해 내는 것이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일양 가성입니다. 앞으로 그 최고위원은 어떤 분과 같이 함께하실 계획이신가요? 최고위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의 가장 1차적인 논의의 상대이고 또 당정 관계도 가장 앞장설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권유도 하고 또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내일 모레 등록일인데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이건 구체적인 개인들과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 입으로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문제라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선거에서 분파를 주셨는데 패배하셔서 만약에 당대표를 만나신다면 패배가 떠오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또 설명하실 수 있는 지역 후보보다 당대표로서 맞붙었을 때 어떤 점을 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는 개인의 어떤 한풀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또 공적인 그 업을 떠맡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서 상대하게 되면 여야 당대표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서울신문 조중원 기자입니다.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레드팀을 자처하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나 수혈 감찰과 임명이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라면 따로 생각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점들은 이미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했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그런 질책 그것부터 해소해야 신뢰가 해소되고 국민과 대통령실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레드팀의 최우선적 의제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 가정사실화됐다고 했을 때 당 대표를 만나시게 되면 아까 나경원 대통령께서 말하신 대로 원내대표를 삼기로 있을 건데 여기에 저는 3선 국회의원 그리고 2번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대선 때 우리 현역 의원 전부를 지휘해서 공약과 국정과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우리 국정과제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밀고 나갔던 입장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오히려 원내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당의 운영을 원내, 원외가 다시 원팀이 되고 원내, 원외가 모두 대통령실과 정부를 통한 소통과 국정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더 넓게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입니까? 저는 2004년에 지구당 또는 국회의원 후원금 등 정치개혁에 제가 설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전제는 정치가 금권 정치로부터 깨끗해지고 그리고 정치 참여가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위원장 그리고 정치 신인 이 기회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 참여의 다양한 형태의 개방성이 이루어지면 당원의 뿌리 조직은 당연히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 그것은 뭐 블록체인 정당이 되든지 뭐 디지털 안팎의 정당이 되든지 이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 형태의 지구당 부활은 반대하고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그리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당원들의 일상적 참여와 당원들의 정치 인재로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뿌리 조직과 당 전체의 당원 교육 및 인재의 평상시의 육성 시스템, 사관학교 같은 독일 정당과 같은 이런 시스템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 한 10여 년 넘게 우리 당에서 그 부분을 손 놓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 당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정상화하는 그러한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저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있으신지? 먼저 주셔서. 네.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해산령 특검법에 대해서 안 받기에서 너무 늦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검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상태의 내용이 어떤 새로운 제안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현역 의원들이 지금 그에 대한 각각 한 표씩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 다수가 우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까지 논의가 안 열려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재의 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특검법이 현재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무광기자인데요. 출마하시기 전에 대통령 뵙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도 좀 얘기 나누신 게 있었나요? 며칠이었나요?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용산에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외교 활동 결과와 그 나라 대통령에 전하는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 아무튼 다른 주자들이 이미 다 다녀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나설 때가 아니라고 이미 언론에 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화제에 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 날 제가 우리 동지들 지난 대선 경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경쟁자로 있을 때부터 저와 모든 정치적 논의를 함께했던 동지들과 정말 고뇌와 경론 끝에 팀장이 안 나서면 팀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걸 뚫고 나가겠느냐라는 그런 호소와 어떤 집단적인 결의 속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했고요. 결단을 하자마자 대통령께는 전화로 구두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게 전당대회 출마 전에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미 다녀갔다고. 만나고 식사까지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당시로는 원래는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잘해봐라 이러고 끊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산희 기자입니다. 아까 총선에서 당 쪽의 역할이 전무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 제시를 못했던 것은 사실 저부터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양 그리고 인천 수도권 선거를 뛰어보니까요. 그 25만 원 생활지원금 문제에도 꼭 그게 옳다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우리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느냐라는 그런 아우성이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선거운동을 원래는 밤 12시까지 뛸 생각이었는데 8시 이후에는 손님이 없어서 가게들이 문 닫아서 선거운동 하러 갈 데가 없는 술집 빼고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때문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가슴이 무거웠고요. 그래서 선거 패배로 왔을 때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하시는 기자님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예. 먼저 하시죠. 원하는 수당 이번에 당원당규 개정 과정에서 당권 대권 분리규정 개정은 차기 당대표에 넘기기로 했는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건 어떻게 저는 셀프 연임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그런 민주당 대표는 본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당이라는 게 가다 보면 갈등도 있고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또 많은 전략적인 고려가 있게 되겠지만은 그것은 이 당원과 국민들이 결정해 줄 일이지. 그걸 셀프 연임해서 개헌을 하면 과거에 그 집권 연장 개헌하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시 한번 아니 뒤 먼저 아까 하셨으니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고 다른 후보들도 보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장관님이 좀 이야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 일반적인 토론은 앞으로 하시자고요. 오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지가? 앞으로 거의 매일 뵙다시피 할 테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출 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딱 질문 2개만 더 하실까요? 아니요, 무제한 받는데. 예. 그럼 얼마든지. 아까 말씀 정확하지 않아서 시간이 아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서 나경원과 한동훈이 둘 다 대통령을 만나고 식사까지 했었는데 나경원, 윤상현은 방문을 해서 식사를 했다 그러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그날인가? 아무튼 전화가 와서 격려를 해줬다. 그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다른 주자들에 대한 얘기만 저는 듣고 온 셈이죠. 다시 질문하실 때는 나쁘게. 박찬희 의원이 이 말씀을 관련해서 가장 해석을 하면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장님은 통치과의 교류가 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은 전혀 없다가 나만의 친윤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식사 초청을 했는데 안 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전에는
안 나으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 항시를 갔다 와서 결심하셨다라고 그걸 이해해도 될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죠. 그거는 별개죠. 왜냐하면 엘살바도르 특사를 보고하고 다른 주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용산 가서 듣고 온 건 사실이고요. 뭐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출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그 의원들의 미팅이, 긴급 미팅이 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또 아침 이렇게 거치면서 제가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거는 나중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지금 기자님들이 1시부터 계속해서 되게 피곤하신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예. 아니, 앞으로 자주 뵙겠고요. 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제 신조 중에 하나가 우리 언론은 첫 번째 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설사 내가 불편하더라도 민심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그 만나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정 대답 못하는 거는 말 못한다 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